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기재부는 왜 그럴까입니다. 우리 막 언론 보면 이 기재부가 왜 이렇게 대통령이나 뭐 국회가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반대를 많이 하고 막 또 어떤 국민들은 빨리 돈을 써야 되는데 반대를 많이 하고 왜 그럴까 하는 그 의문을 푸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김혜수 씨가 이제 주연을 하고, 김혜수 씨랑 저랑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영화에 보면 그 IMF가 벌어질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아주 긴박하게 묘사를 하고, 특히나 이제 좀 한국은행을 대변하는 거고, 좀 기재부인데, 이제 그게 경제를 보는 쪽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공공 부분을 보는 쪽의 시각 차이도 있고, 물론 심각하게 어느 쪽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IMF 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빚이 많아서 됐다고 생각을 해요. 놀랍게도 그때 우리나라의 국채 비율은 GDP의 10% 초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한데는 채권을 계산하면 우리가 오히려 빌려준 데는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유동성 문제였던 거죠. 이제 외환 위기잖아요. 그야말로 외환 위기. 외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한 거고 안 한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화를 보시면 자세히 나올 거고, 아무튼 그 국가 부도의 날을 보면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이 국가 재정이나 이런 게 외부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게 더 큰 상황입니다. 항상 IMF, 금융위기, 코로나,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했던,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자 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는 과감하게 돈을 쓰는데 왜 우리는 쓰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는 굳건하게 찔끔찔끔 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일본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비판이 일부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사실은 기재부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이제 그 기재부는 왜 그럴까? 답은 뭐냐면 기재부의 입장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 예산을 보는, 나라 삶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 포지션, 자세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로서의 그 어떤 자세예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뭐예요? 돈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 소비자는 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산의 소비자. 그 주로 예산을 받는 복지나 이런 거 받는 사람만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관료들도 소비자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 자기가 맡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일반 국민들이나 그 공무원 관료들도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절약자로서의 포지션입니다. 절약자. 뭡니까?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이제 기재부 역할이 그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3단계가 뭐냐면 수문장으로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자세인데 수문장이 뭡니까?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문을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빨리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키다가 이제 계속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열고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역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수문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재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절약자의 입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분들은 절약자 입장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최대한 건전성을 지키려고 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비자일까? 나는 절약자일까? 나는 수문장일까? 이걸 한번 시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낭비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꼭 필요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또 내지는 투자 역하는 소비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도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절약자도 꼭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다만 수문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머슴 역할이 더 어려울까요? 주인 역할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당연히 주인이 권력을 행사하니까 머슴이 더 어렵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머슴이 더 편해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주인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머슴 세경도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또 내년에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아니면 우리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경영자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칫 잘못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절약자 역할을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죠.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곳간 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곳간을 맨날 걸어만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서 지금 이제 충돌이 벌어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가 저는 이 판단을 하는 데서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알고 있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면 집단지성의 힘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집단지성 뭔지 아시죠? 저 소를 보고 저 소가 몇 킬로일까 하는 거를 해봤을 때 사람이 많아질수록 근사치에 가까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정보가 제공돼야 되고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근데 정보가 제공이 안 되고 언론이 제한돼 있으면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민주주의의 시작은 투명성과 그리고 그 언론의 자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의 맨 앞부분에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지만 거기는 언론의 자유를 일조에 놓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프랑스는 인권을 이제 앞에 놓고요. 그래서 한국의 헌법도 이제 바뀔 때가 됐습니다. 얘기 막 번지죠? 아무튼 이 공무원들의 전 순서에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이 관료제도의 특수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료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 곳이에요. 장점은 뭐냐면 분업화, 전문화가 돼 있는 게 관료제도 특성이죠. 분업화 전문화가 돼 있으니까. 이 극단적으로 분업화 전문화의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군대죠. 군대는 옆에 부대 사람한테도 경례하지 않아요.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그 말 칸막이가 극도로 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정서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될 땐 잘 되지만 안 될 땐 부패나 이런 게 돼도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관료사회의 장점이죠. 분업화 전문화가. 단점은 이 칸막이가 단점이에요. 이 세상이 좀 융합돼야 되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우리 부처, 우리 부서, 우리 일 이것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꼭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빠서만은 아니고 꼭 그런 특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귀차니즘이 있습니다. 귀차니즘은 이제 막말로 하는 거고 그 보수성이죠, 보수성. 하던 게 편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던 사업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3만 불 시대라고 했잖아요. 1971년에 우리나라가 280불이었습니다. 지금 3만 불이 넘었잖아요. 100배가 더 잘 살게 됐죠. 그런데 쓰는 구조가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80만 원 연봉 받던 사람이 3억이 됐다고 쳐요. 100배라고 하면. 280만 원을 연봉을 받으면 돈을 어디다 쓸까요, 우리가? 그렇죠. 아마 밀가루 라면만 사는 걸로 좋게 다 나갈 거예요. 조금 김치 사서 먹고 이 정도 될 텐데 100배의 수입이 증가했는데 쓰는 게 비슷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100배로 비싼 걸 사 먹거나 100배로 많이 먹어야 되겠죠. 낭비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 분야를 한 지 23년 됐는데요. 처음엔 사업 하나하나 놓고 이게 무슨 낭비냐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저도 좀 배움이 무르익으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이게 개별 공무원이나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했던 일이 인터넷 들어가 쳐보시면 밑빠진 독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밑빠진 독상을 한 달에 한 군데씩 갖다가 준 거예요. 시상식. 밑빠진 독상. 귀 기관은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했으므로 밑빠진 독상을 수여합니다.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36번 했어요. 반응이 처음에는 무시당했죠. 그 무시당해서 치워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문 앞에서 버티면 이제 와서 밀어내고 이제 치우고 경찰 부르고 그랬는데 이게 6개월이 지나니까 언론을 무조건 따라와요. 생중계를 하죠. 생중계를. 이동하는 모습, 밑빠진 독을 제가 들고 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가 있어요. 밑빠진 독을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아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주는데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6개월 지나니까 언론이 찾아오고 좀 지나니까 무조건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기획예산처는 무조건 예산을 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1조 4천억을 아꼈습니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과서에 실리고 뭐 이렇게 하면 공무원도 하고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제가 느낀 게 방향의 문제였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그러면 기재부가 왜 그럴까? 국가는 그러면 어떤 원리로 움직일까요? 국가의 가장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법과 예산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것이 국회한테 부여한 임무가 뭐냐면 국가 일을 감시해라, 견제해라 하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예요. 법과 예산. 그러니까 법은 검찰이었죠. 이제 보니까. 이 예산은 기재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과 기재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관료 집단인 게 바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힘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예산을 어떻게 하는가가 국가의 주요한 기능이고 법으로 통제하고 보호하고 예산으로 재분배하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겠죠. 제가 볼 때 그래서 검찰과 기재부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미래가 바뀔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는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척경은 시민들의 관심이고 참여입니다. 정치인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기재부가 돈을 아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역할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기재부가 돈을 안 아낀다면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좋을지 수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에서 다른 나라 주요 국가들, 이제 주요 국가죠. OECD랑 비교해도 안 돼요. 주요 10개 국가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와 가장 큰 예산 구조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사이즈가 작은 거는 세금을 적게 내니까 당연한 거고요. 구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경제 분야의 지출이 많고요. 사회 개발 분야의 지출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증세를 해서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이쪽도 같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또 얘기를 할 텐데 올해 예산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된 건 비율이 문제잖아요. 항상. 비율이 많이 증가한 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쪽이에요. 이쪽 복지가 아니고 경제 쪽. 이게 아직도 우리들한테는 경제에 돈을 많이 쓰는 그게 다른 나라에 보다 한 3배에서 4배를 더 많이 써요. 비율이 사이즈는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접근해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북유럽에서 조선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북유럽에서는 그건 너희들이 경영을 잘못한 거니까 망하게 내버려 두고 노동자들한테 대신 2년 그 직업을 바꿀 수 있게 2년 정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 우리는 노동자한테 주는 것보다는 기업주가한테 투자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직도 더 많아요. 그 차이가 언뜻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시각에서 보면 낭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모 조선 회사는 종업원이 2,000명인데 7천억이나 되는 지원을 지원받고 부도가 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됐고요. 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 분야가 뭐냐면 주로 SOC,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그다음에 농업이에요. 이걸 안 주자는 게 아니라 비율이 너무 높으니 줄이고 그리고 지금 복지처럼 주는 돈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 경제 쪽에도 그거는 복지로 넘겨야죠.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막 열심히 기재부에 가서 뭐 지원해 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물론 뭐 그중에 성과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 지자체 재정조차도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그 돈이 사실은 지자체 재정 규모에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 특정 지역에 지원하는 것 같지만 좀 길게 3, 4년 더 놓고 보면 지역마다 큰 차이가 없더라. 대통령을 배출해도 역차별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큰 그건 없더라 하는 게 저의 연구 결과입니다. 오늘은 기재부는 왜 그럴까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회는 왜 그럴까로 찾아뵙겠습니다. Ask you
every time